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만나지 않으면 섭섭한 바로 그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박스트라다무스 지금 바로 불러보죠.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는 바로 이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바로 그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0분 늦었네요. 예. 우선 네. YTN이 저보다 더 중요한 분을 인터뷰했는가 봐요. 전혀 아닙니다. 네, 하여튼간 여러 가지로 제가 기술을 좀 부려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선 원구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막판까지. 잘했잖아요. 네. 잘한 걸 뭘 또. 그래도 또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오늘 좀, 마음 상하셨습니까? 저 때문에? 아니요. 원구성을 잘했는데. 뭘 그걸 또 물어보냐 이거지. 아니, 원구성 그러면 18사 모든 민주당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잘된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맨 처음 김태년 원내대표가 12대 6을 요구했지만은. 네. 조호영 원내대표가 11대 7로 했습니다. 합의됐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예결위 요구했지만은 조호영 원내대표가 예결위는 달라 양보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원내수석 간의 상임위원이나 위원장을 다 배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 놓고 나서 법사위 내놔라.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의 2주를 시간을 줬어요. 네. 민주당이. 네네. 그랬더니 끝내 안 가지고 와서 18개 너희들 다 먹어라. 먹어야죠. 그래서 때렸으니까 잘했죠. 얘기가 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근데 주호영 쉽게 풀어가야지 이상하게 풀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니라 그러던데요. 우리가 언제 11대 7 달라 그랬냐. 우린 처음부터 아니었다. 법사위원장 계속 얘기했었던 거다. 내가 얘기를 달라고 언제 그랬냐 이러던데요. 언제 그랬냐 하지만은 끝났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건요. 이건 원구성 협상은 한 번 가면 4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국회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7석을 포기했다고 하면은 네. 16석을 4년 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당의 중진들은 3, 4선 네. 중진들은 손가락 빨고 4년을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의원의 구성상 네. 한 분의 부의장과 7분의 상임위원장이 있는 것과 네.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고 네. 전체 다 가져라. 법사위원장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라. 네. 또 하반기에 가서는 자기들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당선되면 여당이 가져가기로 하자. 이건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왜? 대통령이 하반기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약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네. 원내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올와 나띵으로 협상을 하고 있을 때는 당대표가 나서는 겁니다. 당대표가 나서서 즉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록 용병 비대위원장이지만 당대표 아니에요. 네.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자 여러분 이제 18개를 다 주는 것보다는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을 저렇게 안 주려고 하니까 네. 우리가 국민에게 충분히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실리를 택해야 됩니다. 부의장 한석, 상임위원장 7석을 갖고 네. 조호영 원내대표를 지도자로 모시고 국회에 들어갑시다. 가서 추경은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싸웁시다. 이렇게 해서 원내대표를 살려주고 당을 살리는 것이 당대표예요. 네. 실리를 택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는 더 강해졌다고 하면은 이건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더 강하게 나가면은 네.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중진 의원들은 이번에 좀 7석 받고 싶었는데 초선 의원이랑 김종인 7석 아니라 8석이죠. 부의장까지니까. 그렇죠. 부의장까지 다 받고 싶었는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초선 의원들이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그냥 소가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까? 매년 국회는 열면은 의원총회는 열면은 초선은 강해요. 조재선은 이것을 중진들이 나서서 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설득을 해가지고 목표 달성을 해야죠. 네.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네. 다 가진다고 하면은 다 이긴다고 하면 협상 아니에요. 통보지. 그러면은 김정인 위원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이런 수를 두었을까요? 모를 리가 없는 게 아니라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은 알았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네. 그렇게 강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네. 비대위 존재에 힘을 받을 수 있다. 네. 비대위를 위해서 그러면 당보다는 비대위 자체를 위해서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매우 중요한 발언 같은데요. 비대위에는 뭐 국회의원 아닌 분들도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좀 싸움이 붙어봐야 좋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돼야만이 네. 비대위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원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힘을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편을 이렇게 힘들게 힘 빼버리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 지금 뭐 추경 통과시키고 다시 해보자. 예. 그래서 뭐 진선미 장관이나 이기호 장관 한 사람들이 네. 위원장으로 갔어요. 자기가 위원장으로 했던 갔고 정성호 위원장은 해보았던 뭐 기재위원장으로 가고 이런 것 좀 가져가 보자.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틀렸어요. 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길이 있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지금의 상임위원장 배석수를 지키면서 법사위원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보자 하는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도대체 협상의 1+2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 분담을 꿈에도 이런 조합을 생각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 비대위원장하고 상당히 합이 좀 맞는 것처럼 좀 분위기가 그런 형성이 되긴 했었는데 서로 동상이몽입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절로 원내대표 찾아가는 것도 처음 보고 뭐 쉬겠다 해서 쉬었다 오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추경 같은 것은 합의해서 하겠다 했다가 이렇게 해줬는데 날이 갈수록 돌아다니면은 절을 돌아다니건 광화문을 돌아다니건 부산을 돌아다니건 돌아다니면은 강해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돌수록. 그렇군요. 그런데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하고 제가 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 얘기는 완전히 다르던데요.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뭐 이걸 어그러뜨린 적도 없고 또 원래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어느 정도 뭐 합의한 적도 없고 또 민주당이 뭔가 제안한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그것은 뭐 지금까지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사실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배치를 원내 수석간에는 다 합의해가지고 각 당 원내대표한테 보고했지만은 이제 이것은 좀 놓고 더 해보자 하는 안이었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님께서 이번에 아주 잘했어요. 먼저 때리지도 않고 최소한 2주 정도의 기회를 줬잖아요. 명분 쌓기를 한 겁니까 민주당에서? 명분 쌓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 야당이 명분 쌓기를 하고 여당이 실리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야야야 시끄럽게 하니까 자, 그렇게 하자 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명분도 실리도 아무것도 민주당이 없이 명분도 실리도 아무것도 없이 빈 손가락 빠는 것은 통합당이. 그렇군요. 이런 것을 터주는 게 노련한
당대표죠. 교수님 되게 답답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원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겠어요? 네, 그래요. 제가 있었으면 다 잘 됐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안을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출구 전략이 뭡니까? 미래통합당요? 네,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이럴 순 없잖아요. 보이콧해도 뭐 언젠가 끝날 테고 협상 카드가 없는데 출구 전략을 알려주셔야죠. 추경 통과시키고 네.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좀 돌려달라. 그건 좀 너무 모양 빠지는 거 아닙니까? 모양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도 그게 출구 전략입니까? 글쎄 그러려는지 영원히 4년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지 네. 이번만 그렇게 하고 2년 있다가는 또 다시 협상하자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듣기로는 출구 전략이 없다. 이렇게 들리네요, 당장은. 이제 그 명분이 되려면은 공수처 구성에 대한 그러한 법안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추천위원이 7분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국무총리,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법무장관.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3분은 여당에서 2분, 야당에서 2분이에요. 예. 7분으로 구성되는데 추천은 그중 6분이 찬성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공은 또 야당으로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안 해주면은 법안을 개정하겠다. 그렇죠. 이런 데서 한번 그 룸을 찾아가지고 상임위원장도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돌려주라. 그 대신 우리가 공수처장을 이렇게 주겠다. 거기에서 이런 협상 방법도 카드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모양새를 조금 좋게 유지해서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 해요. 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우리 박 의원님을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 그러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모신다 해도 절대 안 가요. 알겠습니다. 정말 의지가 아주 그냥 지조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의 말이 좀 거칠었다. 전에. 네. 그 전에. 이제 그 소위 검언 요착. 예, 검언 이 요착. 문제를 인권부에서 하느냐, 뭐 형사부에서 하느냐, 네네네. 감찰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추미애 장관이 다 못 믿겠다. 이게 여기저기 안 된다. 네. 법무부 감찰을 해서 감찰해라. 네. 이렇게 3일 전에 말씀을 했는데 윤석열 장관도 여기에 토론을 안 다시네요. 네네. 아무 말씀 없으셔요. 네. 법무부 감찰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얘기 끝내야지 뭘 그걸 가지고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렇죠. 다 결론 난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이 근데 윤석열 총장한테 그렇게 심하게 조금 무례하게 혹은 거친 언사를 표현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적절치 않으니까 같은 정부에 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니까 두 분이 한번 만나서 무엇이 이렇게 틀어졌는가, 무엇을 윤석열 총장한테 장관이 불만을 가졌는가. 네. 또 윤석열 총장은 장관께서 무엇을 이렇게 지시하셨는가 똑똑해가지고 거기서 풀어내라고 그래요. 이게 인공청 추미애 이런 거 가지고 시끄러워서 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주말에 이재용 수사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수사도 하지 말아라, 뭐 기소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결론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 된 겁니까? 그게 검찰에서 만들어놓은 법정 기구고 또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데 거기에서 8번 한 것을 다 그 권고안대로 따랐는데 물론 법적으로 따라야 될 이유는 없어요. 9번째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곤혹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곤혹스러우니까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야 됩니까? 법대로 하면 되죠. 법대로는 그냥 존중해라밖에 없어요. 존중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잘 아시잖아요. 법사위 계속 계시면서. 예,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은 뭐 기소, 불구속 기소 이렇게 가닥을 잡겠죠? 글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은 이미 기각됐고 네. 심의위원회에서는 10명은 소위 수사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것은 국민 정서가 경제는 살리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그런 중요하다. 강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네. 검찰에서도 국민의 요구대로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국민 요구대로 가는 게,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좀 권고를 따르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인국공 논란 한번 여쭐게요. 청년들 간의 대립이 상당한데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가 본질입니까? 이건 사실 정규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게 네. 비정규직을 없애는 길이죠. 네. 그렇지만은 청년들의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못한 정부로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청년들에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네.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뭐 그냥 큰 측면에서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사건. 애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자꾸 바뀌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네.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러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됐지만은 네. 정부로서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고 네. 특히 대기업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도 젊은 사람의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모범을 보여서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혜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바로 그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단국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할까요? 우선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김태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뭐 여전히 캐릭터가 변하지 않습니다. 시니컬해요, 좀. 시니컬해. 내가 핑크색 넥타이를 딱 메고 그러니까. 시니컬하니까 뭔가 느낌이 납니다. 예, 자, 이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 싹쓸이. 이거 민주당에서 싹쓸이한 게 35년 만이라는데 박지원 전 의원, 석좌 교수는 이거 당연히 잘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저희 인터뷰하시면서. 자, 민주당과 통합당 어느 쪽이 더 득과 실이 될까요? 싹쓸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다 가져갔으면 싹쓸이는 이제 놀면 뭐하니에서 나오는 그 여름을 겨냥한 그룹의 이름이 싹쓸이고.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유재석과 지금 뭐 이효리 뭐 이렇게 비해서 세 사람이 이제 싹쓸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좀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런데 싹쓸이라는 말은 뭔가 이제 힘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다 한 게 싹쓸이인데 이건 지금 엄밀히 따지면 그 통합당이 본인들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하나만 좀 짚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자꾸 무슨 뭐 독재니 입법과 국회의 독재니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네. 한 석이라도 뭐 많이 얻으면 상임위를 다 가져가요. 그 정당이. 그럼 미국 의회는 독재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이 과정에서 책임 정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컨셉,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의회나 정치의 컨셉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동안에 예를 들면 여야가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를 배분했던 방식이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근데 처음부터 다수당이 싹쓸이 하겠다. 다수당이 전체 의석을 이제 위원장을 가져가겠다 이런 게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과정들이 결코 이제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협상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어떤 책임 정치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민주당도 결국은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환영할 일만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정치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책임의 무게가 훨씬 크겠죠. 네. 일단 결론이 그러니까 정확히 뭐예요? 어느 쪽이 부담이 더 큽니까? 예스노 단답형으로 그럼 어느 쪽인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통합당도 부담이 있을 거고 민주당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통합당이 더 부담이 크겠죠. 네.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저까지 비교하면 안 되죠. 김태현 변호사님. 아니 하셔도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많이 하세요. 저요? 다 드릴게요. 근데 요새 얼마 전부터 김현석 변호사.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민주당의 독식을 옹호하는 분들의 쓰는 논거들 중에서 미국도 그럽니다. 네, 그리고 얘기 많이 하시죠. 미국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이번에 알았어. 민주당이?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대.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는요 똑같이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헌법 구조가 좀 달라요. 아시겠지만 네. 미국은 완벽한 대통령제고 견제와 균형이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는 나라고 우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의원내각 제정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과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그렇게 똑같이 미국처럼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식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만 전 개인적으로요. 그건 개인적 의견이고 어찌됐든 간에 법대로 하면 민주당이 다 하는 게 맞죠. 당연히. 하지만 성문화된 국회법도 있지만 그동안 국회 운영에 관행이라는 게 있어왔거든요.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뭐 아까 박지원 의원도 뭐 잘했다라고 뭐 말씀하시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감히 박지원 의원께 여쭈고 싶으면 18대 총선인가? 2008년에 당시에 한나라당이 과반 넘었어요. 네. 민주당 80개. 지금 83석인가? 미래통합보다 더 못했어요. 그 당시에. 150 단독 과반이죠. 거기다가 친박연대랑 친여 무소속 합치면 거의 200개였어요. 당시에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초기인데 이명박도 할 일 얼마나 많아요. 집권 초기인데. 하고 싶은 거 천지지. 법사 현장 주고 싶었겠습니까? 주고 싶었겠어요? 당시에도 한나라는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화내지 말고 좋게 아니, 주고 싶었겠냐고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해왔던 관행들, DJ 때부터 YS DJ를 거쳐서 만들어진 이 87년 헌법에서 그 체제에서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줘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만드는 거를 여야가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저기 했잖아요, 많이. 얼른 민감하게.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32년 동안 그런 관행을 지켜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그 부담. 네. 부담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더 크죠. 그렇죠. 어차피 통합당은요, 현 국회에서 100개가 무슨 부담이 있어요. 100개는 300개 중에서 100개를 가졌거든요. 개로 돼서 죄송합니다. 100석이 아니라. 저는 좀 개로 셉니다. 100개 넘잖아요. 그 300개 중에 하나도 지금 차지하지 못한 김태현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체 의석이 300개 중에서 100개를 가진 당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잘해도 득도 없고 못해도 실도 없어요. 그냥 100개는 100개일 뿐. 견제 장치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그러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뭐 본회의를 다 장악, 상임위 다 장악. 그러면 이제 원하는 입법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김현성 평론가 중에서 하나 제가 동의하는 거 있어요. 야당의 그동안의 어떤 야당 입장에서 견제라고 그러는데 여당 입장에 이렇게 발목 잡기로 보여요. 그건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있었던 일이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심했습니다. 사실은. 보수정권 10년 동안. 근데 보수정권 10년 동안 보수정당에서 성과를 못 내서 하는 얘기. 박근혜 대통령 때도 4대 구조개혁입법 실패하고 나서 하는 얘기. 야당의 발목 잡기. 그렇죠. 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러다 심판 당한 거잖아요. 근데 지난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여당일 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하에서도 하는 얘기가 다 보수 정당, 적폐 정당에 발목 잡아서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 못하는 똑같거든요. 이젠 못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얘기 못하겠죠. 네. 이젠 못해요. 좋습니다. 부담 있죠. 네,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의 메인 이슈로 가겠습니다. 한부만 판다 만나 보겠습니다.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죠? 그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그리고 대검 인권부가 보라라고, 총괄해서 보라라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 근데 검찰총법에 제짓이 이런 거 없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이것도 검찰의 그 치명적인 모욕이죠. 왜냐하면 말 안 들어서 장관이 또 제지시를 내렸다가 이 검찰사에 남아보세요. 네, 검찰이 말을 안 들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를 꼬이게 만들었다. 검찰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명을 거역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시를 잘라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쏟아내는 말마다 사실은 조금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은 너무 화가 날 수 있는 말들이 사실 있습니다. 품격 논란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로 지금 말을 만드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참고 참아왔던 것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장이 그거잖아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뭐 의정생활, 의원 생활이라고 그래갖고 결국은 그 전에 어떤 선배 의원으로서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주 말인데 저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성이나 이슈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말씀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관계에서 일상적인 어떤 수사의 지휘와 수사의 어떤 의견 개진이 있었던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비검찰 출신으로서 장관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검찰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윤석열 총장도 감찰에서 어떤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합의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 국면을 극대화하는 건 결국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본질인 검언유착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손가락만 자꾸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보고 해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자꾸 말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래요? 왜요? 이제 말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어쨌든 본인이 일을 저질러 놓고서는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뭐 이제는 니들 비판도 하지 말고 뭐 본질만 보자가 말이 됩니까? 그럼 본인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얘기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추미애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 두 번째는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하겠네. 윤석열 총장 무슨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쨌든 그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인 장관의 단점이 지극히 드러난다. 저는 사실은 거물 정치인 출신의 장관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기본적으로 조직장과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의도와의 관계도 좋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입각시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인데 저는 추미애 장관을 보면서 이렇게 단점이 드러나는구나. 왜냐하면 정치인 거물 출신 장관들이 정치 출신 장관을 했을 때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더라. 본인이 자꾸 정치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 거물 정치인 출신 장관들 많습니다. 존칭 빼고 박영선 그다음에 김현미, 유은혜 그 세 장관의 공통점을 얘기해 볼까요? 그 세 장관이 장관으로서 하는 업무의 어떤 정책적 성과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 세 장관은 정치는 하지 않아요. 어쨌든 정책을 합니다. 그죠? 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박영선 중소기업 장관이 초선의원들 슬기로운 의정생활인가? 거기 나와서 한 얘기 들어보셨죠? 박정희 전 대통령. 뭐 독재는 당연히 독재한 건 나쁜 건데 경제 발전을 평가받아야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 박영선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당의 어떤 핵심 지지층 생각하면 네. 본인이 중소기업부 장관, 특히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이 정치인일 때랑 장관이랑 달라야 돼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요, 그냥 아직도 본인이 추미애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거다.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왜? 어찌 됐건 대통령의 속마음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공식적인 에서 두 사람 하지 마. 협력해라고 얘기해. 그 얘기는 뭐냐. 네. 대통령도 마음속으로 윤석열 총장이 편하고 안 편하고 변론을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부딪히는 모양새는 그리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협력하고 조용히 해라고 얘기한 건데 그 다음날부터 시끄럽습니다. 더. 그렇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그냥.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나요? 네. 안 되잖아요.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려고 권한 하는 거잖아요. 행사했잖아요. 어쨌든 권한 안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과의 지금 얘기를 보면 몇 번의 지위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과거에 뭘 수용하랬다는 과거에 거기 그 추미애 장관 페북에 있잖아요. 이번에 어떤 그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잠깐만요. 여러 가지 어떤 그 공문을 통해서 지침을 내렸는데도 그렇고 이 지위를 따르지 않는 과정에서 여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는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치라고 한다라면 좀 더 정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장관으로서 정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봐요. 아니 근데 나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코로나 얘기하셔가지고 코로나 때 그거 아마 뭐 압수수색 하라고 그랬는데 검찰에서 압수수색 청장 기각한 거 그거 지금 그렇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시의 분위기 보시면 방역당국에서도 이거 지금 압수수색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방역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사건 일일이 하나하나 법무부 장관이 지시합니까? 야 무슨 사건 어이 무슨 부장 누구 기소해 불기소해 누구 영장 쳐봐 그거 지시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권한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과거에 뭐요? 검찰 출신의 장관은 수시로 검찰총장하고 전화를 하고 수시로 서로 보고해서 그걸 지휘를 따른 거예요. 이제 관행적으로 따른 거예요. 그런데 비검찰 출신이 왔다 그래서 몇 번의 어떤 지휘나 감독의 권한을 지금 뭐 어떻게든 엉까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서관을 세워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지금 보면 지금 그 검언 유착 관련 본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검사장의 비리에 대해서 자문관을 본인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상황은 꼬였고 검찰의 수사 자체를 못 믿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이 이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꼬여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열심히 지금 중앙지검 형사 1부장하고 저기 1차장하고 저기 어디야 대검의 저기 형사부장은 잡으려고 난리던데 뭐가 꼬여요? 근데 어쨌든 자문관을 본인이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윤석열 총장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 자체가 지금 그 김 변호사 얘기면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건 없는데 무슨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나오니까? 정치적 발언이 아니에요. 이게 별로 간행화되지도 않는 자문관을 갑자기 만들어서 특별한 사건 그리고 본인의 측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만든 것 자체가 정치죠. 오늘따라 정치죠. 오늘따라 얘기가 안 되는데 제 질문 잠깐 할게요. 윤석열 총장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왜 침묵을 지킬까요?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것도 항의 표시입니까? 아니 어찌됐건 간에 장관이 검찰청법부터 수사직을 행사했습니다. 네. 뭐 추미애 장관은 그거를 반만 따랐다고 이제 표현했는데 네, 어쨌든 잘라먹었다고 했죠. 잘라먹었다고 네. 표현했는데 어쨌든 따랐어요. 네. 안 따랐다고 하면 싫은데요. 그냥 원래 하려던 게 원래 대검 중앙인권감독관에 하는 게 맞는데요. 네. 라고 했는데 어쨌든 대검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따르긴 따른 겁니다. 네. 따랐죠. 네. 그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싫으면 나가지. 근데 본인이 지금 어쨌든 임기는 채울 의지는 있는 거고. 근데 예전에는 뭐든지 한마디씩 했잖아요. 이렇게 추 장관이 뭐 할 때마다. 근데 지금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은 네? 정치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쨌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제가 추미애 장관의 제 비판의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저는 수사지 행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합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니까 행사할 수 있어요. 네. 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있었던 대통령의 어떤 협력 발언 이후에 나왔던 추 장관의 그 강한 언사대작을 비판하는 거지. 법무부 장관 권한 행사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신천지 관련된 거, 그거는 저는 수사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니까 이제 그건 이제 비판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적으로 행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총장은 따른 거고.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그 이후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총장은 가만히 있잖아요. 네.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장관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고 들이받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대통령 하지 말라면서요. 네. 그래서 그 말 따라서 조용히 있는데 왜 그것까지 문제 삼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문제 삼진 않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오늘따라 본격적으로 지금. 윤종훈 총장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김현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입이 아니라 이제 발을 봐야 되는데. 발을 봐야 된다. 지금 결국은 김성준 총장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네.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챙겨야 될 것은 천천히 챙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지금 검언 유착과 관련돼서 지금 수사 자문단이라는 정말 뭐 좀 해괴한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절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네. 이 절차와 관련돼서 이해관계를 보면 그 이해관계와 본인이 연관됐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좀 믿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고 지금 불필요하게 검찰총장과 중앙지검 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 준비한 게 너무 많았는데 지금 앞에 2개 하다 말았습니다. 나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선 평론가 김태현 나섰습니다. 네, 7313 쓰시는 분께서요.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말, 부엌에서는 며느리 말이 맞다고 하잖아요. 추 장관, 윤 총장 입장이 딱 그러네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두 분 말씀 들으니 요즘 정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못 떠나도 고! 탁PD의 국제 뉴스. 지구촌 구석구석 못 떠나도 고! 나와 다른 듯 또 닮은 사람의 사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행작가 탁재영 PD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PD 탁재영 PD입니다. 네, 얼마나 부러운지요. 남들은 정말 시간 내서 정말 큰 맘 먹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일상이시잖아요. 여행 가시고 얘기하시고. 저도 요새는 공평하게 못 떠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기억들을 상기하면서 다시 네. 떠날 날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결국 그동안 우리 못 떠나도 고도 계속 정말 여행 못 떠나서 시사적인 것들을 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좀 마음이 조금 들뜹니다. 여행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요? 자, 이제 슬슬 본격적인 여름이 오고 있잖아요.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여름에도 입맛 잃지 않고 식사를 좀 잘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그게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네. 저는 왜 이렇게 입맛이 좋을까요? 도대체 입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네. 아주 짜증나요. 네. 저도 대충 그런 편이긴 한데 저는 네. 이제 좀 더워지면은 더워졌다는 핑계로 네.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에는 또 아무래도 시원한 네. 냉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네. 거의 하루 걸러 한 끼 내지는 정말 더워지면 이제 1일 1냉이라 그러죠. 하루에 한 끼 정도 이제 차가운 국수를 먹는다고 할 정도로. 열무냉면 같은 거 너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종류를 안 가립니다. 이게 이제 차가운 국수 종류면은 평양냉면, 함흥냉면 물론이고요. 네. 막국수, 밀면, 초계국수, 진주냉면, 백령도냉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여름철에 그런 차가운 음식의 천국인 것 같아요. 이 면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네. 차가운 무밥도 차갑게 해서 맛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또 새콤달콤 맛있죠. 물회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세계 어딜 가든 간에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좀 비슷한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촌 곳곳에 여름철 별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요.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 귀를 조금 막으시는 게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일단 그래도 우리는 할 건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어디를 먼저 가볼까요? 먼저 가까운 일본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네. 일본은 우리랑 기후랑 계절이 좀 비슷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에 있어서도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일본의 여름 음식, 차가운 음식 이런 게 우리한테 익숙한 게 많죠. 그중에 좀 대표적인 게 우리가 판모밀이라고 부르는 자루소바. 자루소바. 이거 진짜 시원하고 맛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근데 일본의 좀 정통적인 그런 자루소바랑 우리가 먹는 판모밀이랑 약간 달라요, 또. 아, 그래요?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그 국물, 찌유라 그러죠. 그 네네. 국물 맛이. 간장 색깔 나는? 네네. 근데 우리가 일본보다 좀 묽고 단 편입니다. 우리 거가? 네네. 일본은 우리 거보다 훨씬 더 진하고 좀 더 짜요. 그러면 조금만 찍어 먹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이 국물을 면을 국물에 푹 담가가지고 완전히 푹 담그게 해서 막 휘휘 저어서 먹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무즙도 잔뜩 넣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연두색의 고추냉이도 넣고 그래서 샥 담갔다가 그렇죠. 좀 오래 있어야 돼요. 너무 빨리빨리 안 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네. 살짝만 찍어 먹는 정도예요. 그러면은 메밀의 맛이 조금 더 음미가 국수 되나요? 자체의 맛을 좀 더 음미하는 그렇죠. 편이죠. 우리는 간장의 맛을 먹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좀 더 현지화된 우리나라화된 게 사실은 그냥 모밀국수, 모밀냉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사계절 내내 먹는 거고 네네. 뭐 여름에 물론 인기가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여름 음식이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름 한정으로 판매하는 좀 대표적인 일본의 여름 별미다. 그러면은 우리가 냉라멘이라고 부르는 예. 히야시 추카가 있습니다. 냉라면은 저도 들어봤는데 이걸 네네. 일본어로 히야시 추카라고 하나 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히야시 추카가 이걸 직역하면 한자긴 한자인데 냉중화예요. 그러면은 차가울 냉에 네네. 중국 할 때 중화. 그러니까 중화면의 준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 이 라멘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중국 음식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요? 튀겨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일본식 생라면은 튀기지 않죠. 네, 그런데 근데 왜 그래요? 이거를 개발해낸 게 중국 음식점이에요. 화교가 만든 거기 때문에. 라면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짜장면이라 그러면 이게 중국 음식인지 한국 음식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우리 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외국에 있는 중국집 가보면 이 메뉴가 없거든요.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짜장면이랑은 완전 달라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라멘이다 그러면 일단 중국 음식 취급을 좀 받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여름철에 좀 차갑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히야시 추카죠. 근데 좀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또 그 냉라면, 좀 또 생각이 나네요. 지금 보이네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우리식이었던 우리도 중국 냉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중국 냉면을 생각하시면 좀 안 되고. 왜요? 그것도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좀 달라요. 달라요? 우리나라 중국 냉면은 중국식 물냉면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이 냉라멘은 약간 국물이 자작한 비빔냉면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 중화면에다가 닭육수를 베이스로 한 이제 차가운 육수를 붓고 여기다가 간장으로 간을 해서 가진 야채, 수박, 또 해물, 삶은 계란 뭐 이제 이런 고명을 올려가지고 요걸 이제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물이 자작자작하게.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받아들일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식 냉면이 이것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겼거든요. 근데 좀 더 물냉면에 가까운 모습으로 탄생을 했고 일본에서는 좀 더 면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는 게 좀 재밌죠. 그러니까 일본은 좀 건더기 위주고 우리는 조금 물 위주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국물을 시원하게 먹는 그 맛이 또 전 잊을 수가 없는데. 네네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차가운 여름 음식 우리나라만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에만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유럽에도 보면요. 차갑게 먹는 수프가 있어요. 유럽에도 있어요? 네네네. 거기는 뜨거운 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스프도 차갑게 먹는군요. 네, 그래서 각국에 꽤 있는 편인데 그중에서 제일 알려진 거는 스페인의 가스파초라는 수프예요. 가스파초요? 네네.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게 스페인 남부에서 많이 먹는데요. 스페인 남부가 여름에는 좀 덥고 건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개발이 된 건데 야채를 잘게 썰거나 갈아가지고 토마토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에 마늘과 식초를 넣어서 차갑게 먹습니다. 근데 좀 뭔가 알듯한 요리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차가운 토마토 수프 정도 느낌일 거고요. 냉국 비슷한 거 아니에요? 냉국과 비슷합니다. 야채가 오이라면 오이를 잘게 썰어가지고 마늘과 식초 넣어서 먹는 그 오이 냉국이잖아요. 근데 뭐 유럽에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거니 싶은데 러시아에도 완전 본격적인 냉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러시아 추운데 왜 냉국이 있을까요? 러시아를요, 우리가. 러시아 그러면 시베리아. 시베리아는 추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추운데 왜 그럴까, 이분들? 러시아 크기가 남한의 170배입니다. 몇 배요? 170배요, 남한은. 그렇게 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여름에 굉장히 푹푹 찌는 곳도 존재를 하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름에 먹는 별미가 있는데, 러시아 이름으로 아크로슈카라고 부릅니다. 네네. 이게 오로 시작하긴 하는데 러시아에서 오가 앞에 올 때 강세가 오면은 아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크로슈카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근데 러시아도 아셔요? 러시아어도? 그냥 주워 들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요거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마요네즈가 들어간 방송 용어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먹던 사라다 있잖아요. 네, 샐러드. 이건 샐러드라 그러면 좀 느낌이 안 나서. 사라다로. 그게 좀 국물이 자작해진 느낌. 그거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좀 새콤해가지고 또 먹을만해요. 차갑게 먹으면. 그래가지고 고명으로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오이, 뭐 삶은 감자, 그리고 이제 송아지 고기 삶은 감자가 거. 들어간다고요? 네, 감자 들어가요. 그리고 소세지. 이런 고명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물이 뭐냐면은 버터밀크, 사워크림, 그리고 크바스라는 게 들어가요. 크바스가 뭐예요? 크바스가 뭐냐면요. 호밀빵을 가지고 맥주 비슷하게 만든 건데 알코올 도수가 없어요. 빵을 그러면은 삭힌다는 건가요? 빵을 가지고 발효를 일으켜가지고 요건 근데
맥주는 우리가 씁쓸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씁쓸하면서도 시큼해요. 이거 먹으면 취하는 거 아닙니까? 취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있긴 한데 아주 미약하고 정말 하루 종일 이것만 입에 달고 있으면 취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국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약간 시큼한 느낌이 있어서 입맛을 돋구어주죠. 그래서 제가 그 러시아 갔을 때 이 카프카스 산맥 지역에 여기도 여름에는 상당히 덥거든요. 네네. 너무 지친 적이 있었는데 현지인 댁에 가가지고 네. 요걸 먹고서는 그냥 입맛이 싹 돌아왔었어요. 아, 정말 말씀 들으니까는 탁PD가 밉습니다.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면서 네. 지금 떠날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네. 다음에는 정말 더 많은 더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종 음식 얘기도 들고 나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못 떠나도 입맛이 확 도는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탁재형 여행 전문 PD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